네.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는 저희 회계 1급, 전산회계 1급 시험 말고도 다른 시험 과목에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니까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건물이 10억짜리다. 건물이 10억짜리다. 그리고 건물 10억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는 문제를 또 가정을 해볼게요. 건물 10억짜리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분기 한번 해보죠. 현금이 들어오나요? 현금이 나가나요? 현금이 나가는 거 맞아요.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10억 요렇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이 나가는 대신 뭐 사왔어요? 건물 사온 거 맞나요? 차변에 건물 자산 증가 10억. 네, 저희가 요렇게 분계를 연습했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분계들은 이제 하실 줄 아시죠? 이 상태에서 제가 건물을 2020년도 1월 1일 날 구입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죠? 그러면 2020년도 12월 31일 날 뭐 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감가상각비 계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저는 감가상각비 계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용연수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내용연수라는 건 여러분들 말로 하면 예상 사용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내용연수.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원래 잔존가치라는 게 있지만 잔존가치는 저희 시험 때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내용연수 몇 년이냐면 10년 하고요. 10년.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 얘는 무슨 방법을 쓸 거냐면 정액법을 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저희 시험 때 감가상각 방법들 중에서 정액법으로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봤을 때 정액법에 우선 공식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정액법 공식 뭐예요? 정액법 공식 취득원가, 취득원가, 그리고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계산 해보겠습니다. 취득원가 얼마예요? 아까 10억에 구입했던 거 보셨죠? 10억. 10억. 그리고 또 10억에 구입을 했고 10억에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내용연수 10년이라고 저희가 정해놨었죠. 그쵸? 그러면 10억에 구입했고 내용연수가 10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 그 잔존가치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그냥 1억이죠. 맞나요? 그쵸? 10억에다가 나누기 10년을 했을 때 1년 감가상각비가 1억입니다. 됐죠? 그러면 회계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뭐예요? 감가상각비. 만약에 공장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500번대, 공장 말고 뭐 본사 건물, 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건물 이런 거면 800번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가상각비 1억,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억. 됐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재무상태표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건물 원래 취득가액 얼마였어요? 10억 맞나요? 그렇죠.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감가상각 얼마였어요?
1억 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취득 원가가 10억인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10억 그리고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놓고서 괄호치고 1억. 이 괄호라는 뜻이 뭔가 차감한다, 뺀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뭐 이 재무 상태표를 계속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고자 그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때 이런 것들을 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제가 장부금액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얼마예요? 9억. 됐어요? 됐죠? 요렇게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볼까요? 2021년도 7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7월 1일. 우리가 건물 갖고 있었죠? 그러면 건물을 현금 5억에 처분하였다. 요렇게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저희가 오늘 배우는 게 처분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처분할 때 여러분들 뭔가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을 조금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던 건물보다 비싸게 팔면 이득 볼 것 같아요? 손해 볼 것 같아요? 당연히 이득 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건물을 조금 싸게 팔면 손해 볼 거고요. 맞아요. 그럴 때 개정 과목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당연히 수익일 거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당연히 비용이겠죠. 이득 보거나 손해 보거나. 되셨나요? 됐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보죠. 건물이 생겨요, 없어져요? 당연히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재무 상태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건물은 처음에 얼마에 취득했다고요? 10억이요. 그렇죠? 건물을 10억에 취득했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이어서 장부금액이 9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대변에다가 이제 잘못하시는 분들이 건물 9억 장부금액이 9억이라고 해서 건물을 9억 없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10억 중에 9억을 없앴기 때문에 1억은 남아있어요. 1억 이렇게. 근데 건물을 팔아버렸으면 장부에 이 금액들을 다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런 유형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 건물의 원래 금액인 10억 요렇게 대변으로 없애야 대변으로 자산 감소를 시켜야 이 건물 10억이 요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유형 자산을 처분할 때는 건물에 이 취득했던 금액 왜요? 이 취득했던 금액 그대로 10억이라고 재무상태표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했던 금액을 그대로 대변으로 없애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장부에서 뭐가 사라져요? 얘는 이렇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대변에 이렇게 건물이라는 자산 감소를 10억을 썼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뭐도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딱 봐도 뺄 게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가 건물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감 계정이만 남아있고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으면 차감할 게 없잖아요.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항상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면 밑에 있는 차감 계정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지는 형태예요. 됐나요? 요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계속 재무상태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차감 계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차감 계정. 대표적으로 차감 계정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대손 충당금.
대손충당금 옛날에 배웠던 겁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쓰는 개정 과목이었어요. 대손충당금.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배웠던 감가상각 누계. 맞아요.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요만큼 그냥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 차감 계정이라는 분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손충당금 관련된 회계 처리는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분기를 했었을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표적으로 차감 계정이라고 부르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손충당금도 대변에 생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대변에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감 계정들은 반드시 대변에서 생겼다가 차변으로 없어져요. 어느 변에서 생겼다가 어느 변으로 없어진다고요? 대변에서 생성됐다가 차변에서 사라집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요 차감 계정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변에서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질 때는 어느 변으로 없어진다고요? 이렇게 차변으로 없어진다고요. 대손충당금도 차변으로 없어지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보셨을 때 제가 방금 건물이 이렇게 대변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라져야 된다고 했어요? 이 차감했던 감가상각 누계액 1억도 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반드시 차감 계정이라는 건 이 건물의 반대편에 쓰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반대편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예요? 1억이겠죠. 1억. 1억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문제에서 언급해 줄 겁니다. 이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라고 언급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이따가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건물 대변으로 없애고 반대편으로 누계액도 없앤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처분 이익이 나올지 처분 손실이 나올지는 문제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마다 다를 건데 이런 식으로 대변으로 건물 없애고 차변 반대편으로 무계획을 없앤다는 어떠한 문제도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형자 처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저 얼마에 처분했다라고 했어요? 현금 5천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돼 있죠? 현금 5천만 원에 처분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5천만 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5천만 원을 받았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예요? 5천만 원. 되셨나요?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할 줄 아시겠죠? 이 차변 대변 건물 없애고 누계획 쓰는 거는 어떠한 문제든 동일. 뭐 돈 받은 거는 뭐 당연히 돈을 받았을 거니까 차변에 쓰겠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요걸 봤을 때 처분 이익일까 처분 손실일까를 이제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처분 이익일까 처분 손실일까? 여러분들은 봤을 때 처분 이익 같아요? 처분 손실 같아요? 지금 우선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있으니까 처분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 이익 같아요? 손실 같아요? 정답은 손실입니다. 5억이죠, 5억. 손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항상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하는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 요거 두 개는 제가 이렇게 분기회 때 썼지만 어떤 거는 제가 어떤 금액을 활용을 하지 않았나요? 요거 장부금액이라고 써놓은 거는 제가 활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이 이 장부금액인 9억에는 팔아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득과 손실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뭐라고요? 장부금액으로는 판매해야 회사 입장에서 이득과 손실이 없다. 됐어요? 됐죠? 그럼 얼마에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9억에는 팔아야 되는 건물이란 뜻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장부금액과 처분가액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처분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이득 받겠죠. 왜요? 장부금액으로는 팔아야 이득과 손실이 없다라고 했는데 처분가액이 더 크면 당연히 처분이익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부금액과 처분가액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했답니다. 장부가액이 더 크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됐나요? 유형자산 파트에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시험을 푸시는 분들이 처분 이익일까 처분 손실일까를 엄청 많이 틀려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비교했을 때 건물에서 누계액을 뺀 이 장부금액 가지고 계산을 하시라고요. 요 금액에는 팔아야 이득과 손실이 없는데 요 금액보다 만약에 비싸게 팔았다라고 하면 처분이익, 요 금액보다 싸게 팔았다고 하면 처분 손실. 요렇게 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이제 문제 보죠.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9억짜리인 건물이죠. 근데 처분가액은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억에는 팔아야 되는 건물인데 5억에 팔았기 때문에 처분 손실이 나겠죠. 맞아요? 처분 손실이 얼마나 할까요? 4억 나겠죠. 4억. 9억에는 팔아야 되는데 5억에 팔았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었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4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인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죠. 현금 10억 받고 팔았다. 됐어요? 지금 이 건물을 판 겁니다. 문제 유형만 다르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똑같이 뭐는 쓴다고요? 대변으로 건물 자산 감소 10억. 항상 어떠한 문제든 이 건물 취득가액을 대변으로 없앤다고요. 왜요? 재무상태표라는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건물이 적혀 있으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차변에 바로 뭐 적으라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1억이잖아. 1억. 됐나요? 여기까지는 항상 어느 문제든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써요? 현금. 얼마 받았대요? 이번엔 10억 받았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10억. 맞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분 이익과 처분 손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뭘 보라고 했어요? 이 장부금액과 이 처분가액. 맞아요.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장부가액이 커요? 처분가액이 커요? 누가 봐도 장부가액이 크죠? 아, 처분가액. 그죠? 10억이니까. 얼마나 더 커요? 장부금액보다 1억 더 큰 거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억. 이렇게 분개하시는 겁니다. 되나요? 분개 논리가 항상 똑같아요. 됐죠? 이거는 구입,
구입. 요거는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 유형자산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처분 문제. 요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입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상했을 때, 지금처럼 처분했을 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입니다. 됐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요거 계속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이제 이 회계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게 느껴요. 근데 진짜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계속 보다 보면. 아시겠죠?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7회 실제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우선 일반전피 입력 문제니까 일반전피 입력기 이렇게 키시면 되고요. 일반전피 입력. 그리고 문제를 보죠. 날짜 7월 5일자. 7월 5일 맞죠? 그렇죠. 요러고 보겠습니다. 봤을 때 제품 포장용 기계라고 돼 있어요. 기계. 그렇죠. 대표적인 유형자산 항목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뭐 있었어요? 대표적인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계정들. 뭐 있었어요? 건물, 토지, 또요. 차량 운반구, 또요. 비품, 또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대표적인 유형자산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문제에서 지금 제품 포장용 기계라고 했으니까 무슨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장치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나요? 기계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 됐죠? 기계장치 취득가액 얼마래요? 3천만 원. 그죠?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가액 3천. 여기 써놓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취득원가 3천.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래요? 2,700. 맞나요? 그러면 장부가액 또 해보죠. 장부금액 얼마인 거예요? 장부금액 300. 맞나요? 3,000에서 2,700을 뺄 거니까. 됐어요? 요거를 뭔가 노후화가 돼요. 오래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래요? 폐기할 겁니다. 폐기. 됐어요? 우리가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생기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버리는 거니까 이제 회사가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방금 위에서 했더니 처분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처분하는 것도 결국에 내가 안 갖고 있는 거고 폐기하는 것도 결국에 내가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됐죠?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항상 여러분들 대변으로 뭐 없애라고 했어요? 기계장치. 자산 감소. 얼마요? 3천. 항상 요 취득가액을 없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천 요렇게 됐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바로 뭐 쓰라고 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700 됐나요? 요거는 제가 표시를 해드리죠. 됐죠? 항상 어느 문제든 위에서 제가 예제를 들었던 처분했던 문제든 지금 새로 실제 기출문제를 푸는 이 폐기하는 문제든 어차피 이렇게 대변으로 자산이 감소하고 반대편 차변으로 누계액이 감소하는 건 똑같다고요. 어느 문제든. 되셨나요? 됐죠? 여기까지는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계장치는 얼마에는 팔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항상 이 장부금액에는 처분해야 된다. 맞아? 항상 장부금액으로는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근데 이거 보니까 누구한테 팔았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폐기했다고요. 그러면 300만 원에는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지 않고 그냥 폐기했다는 게 버려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여러분들 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당연히 안 받은 걸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조차 안 받았으니까 300만 원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요게 곧 손해보험금액. 왜 그렇다고요? 폐기했기 때문에. 됐나요? 됐어요. 그냥 오케이.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또 보자고요. 밑에. 밑에 보면 처분 관련 부대 비용이 들었대요. 그쵸? 맞아요. 부대 비용 어디서 들어봤어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 들어봤죠. 그쵸? 유형자산 대표적으로 제가 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 부대 비용 어떻게 처리하자라고 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랑 지금 관련 있는 건가요? 요거는 상관없죠. 요거는 아예. 왜요? 이거는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랑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처분할 때 뭔가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됐어요? 여러분들 똑같죠? 여러분들 가구 버리려고 하면 그냥 냅다 밖에다가 던져버려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버릴 때 돈 들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 기계장치도 뭔가 폐기할 때 뭔가 돈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가요? 25만 원이요. 맞아요? 됐죠? 뭘로 지급해 줬대요? 25만 원 현금 지급하다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현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얼마 나간다고요? 25만 원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300에는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기계장치인데 요거를 폐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이 전체 손해본 금액이라고 아까 저희가 판단했죠. 맞아요. 근데 요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손해본 거예요? 얘까지인 겁니다. 25만 원. 맞아요? 25만 원 돈을 더 쓰면서까지 폐기해 버렸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25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문제 논리가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 논리가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실제 문제를 여러분들 계속 갖고 오는 게 그래도 제가 예제 드렸던 문제 말고도 실제 문제도 한 번씩은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중에 풀 거지만.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 처분 관련 문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유형자산 처분 관련 문제가 다 끝났고요. 다 마무리됐고 이제 할 게 여러분들 페이지에 있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기타 비용자산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딱히 언급드린 거는 많이 없고요. 어떤 것들만 기억하시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개정 과목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타 비용자산 첫 번째가 임차보증금 그리고 두 번째가 부도엄과 수표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임차보증금이라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임차보증금. 이 보증금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증금은 아마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면서도 들어봤던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임차보증금, 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임차부터 뜯어보죠. 임차라는 건 빌린다라는 뜻이에요. 빌린다.
됐나요? 됐어요?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보이시죠? 막 건물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요렇게 있는데 막 1층에 막 임대문의 써놓고서 막 010 이렇게 번호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몇 번 보셨죠? 이거를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임대문이라는 거, 임대라는 게 뭐예요? 빌려준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건물이 빌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임차를 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됐어요? 됐죠? 그러면 임대, 임차 의미 됐고 이해됐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게 임차라는 단어였잖아요. 그죠? 그럼 뭐겠어요? 임차. 내가 임대인 얘한테 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 됐나요? 내가 임대인한테 지급한 보증금. 됐어요? 그럼 이 보증금을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보증금 1억. 이 보증금 여러분들 돌려받을 거예요? 안 돌려받을 거예요?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이라는 성격이 지급을 했지만 추후에 돌려받는 성격이 보증금이잖아요. 돌려받을 거니까 결국에 이 1억은 누구 자산인 거예요? 내 자산인 겁니다. 돌려받을 건데. 맞아요. 요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 임차 보증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분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시냐면 오른쪽 페이지 그 실무 분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걸로 같이 볼게요. 그걸로 문제를 써놓겠습니다. 제가 그냥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엄청 잘 나오는 개정 과목은 아니니까. 점 이전을 위하여 상속 빌딩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5천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분기 한번 해보죠. 우선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을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이 증가될 것 같아요? 감소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감소되겠죠. 돈을 보내줬다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얼마 돼요? 5천만 원이요. 항상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실 때 가장 빨리 푸시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급한 거나 또는 돈을 받은 거를 먼저 쓰시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돈을 줬나 돈을 받았나를 먼저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봐보죠. 돈을 5천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한 이유가 뭔데요? 상속 빌딩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라고 개정 과목 자체를 문제에서 언급해 줬네요. 맞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은 본점 이전을 위해서 상속 빌딩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을 지급을 한 겁니다.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안 돌려받아요? 돌려받기 때문에 저의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변에 임차 보증금 자산 증가 항목이 5천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보증금을 받으면 건물주가 나중에 보증금 돌려줄 때 이자 챙겨줘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보증금 그대로 돌려주죠. 그러면 뭔가 앞쪽에서 배웠던 투자 자산 성격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투자 자산이라는 건 뭔가 내가 이윤을 챙길 목적으로 뭔가 돈을 쓰는 것들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 이윤 챙기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자산이 아니죠.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유형 자산과 관련 있나요? 그런 것도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배울 무형 자산이랑도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유동 자산이긴 한데 1년 이후에 받을 돈이긴 한데 유형 투자 무형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등등이라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는 개정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뭐 요런 계정 과목이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는 계정 과목이다. 그런 것도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냥 이해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매출 증대를 위해 대왕마트에서 한 달 동안 완구 용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형마트용 진열대를 임차하면 대왕마트의 보증금 300만 원과 1개월 임차료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요 문제죠.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조금 길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같이 보면 되겠죠. 같이 한번 보죠. 문제 보니까 매출 증대를 위해라고 나와 있죠. 매출 증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물건을 더 판다라는 뜻이잖아요. 뭔가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대형마트에서 한 달 동안 완구용품을 판매하기로 했대요. 됐어요. 뭐 우리 회사는 뭔가 완구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뭔가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대형마트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우리 완구용품 너네 대형마트에서 한 달 동안만 팔면 안 되니?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대형마트가 오케이 했다고 칠게요. 대형마트가 알았어. 그래, 너네 물건 우리 가게에서 팔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대형마트가 공짜로 해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에 있는 진열대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완구용품 올려놔야 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진열대를 임차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보증금 얼마 줬대요? 300만 원 줬고요. 맞아요. 그리고 1개월은 임차료. 임차료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빌린 값이에요, 빌린 값. 월세입니다, 월세. 아시겠죠? 1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보통예금이 또 들어와요, 나가요? 당연히 나가겠죠? 그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나가요? 자산 감소가 얼마 나가요? 310만 원 나가겠죠? 그렇죠? 보증금이랑 300만 원과 임차료 10만 원.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300만 원과 10만 원 중에서 돌려받는 건 뭐예요? 300은 돌려받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니까.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300만 원.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10만 원은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요? 빌린 값을 돌려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돈을 쓴 거니까 비용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차변에 그 비용, 임차료라는 비용 발생 10만 원. 요렇게 분기하시면 끝인 겁니다. 되셨나요? 됐죠? 뭐 요런 문제 이제 하실 줄 아시죠? 뭐 아직 어려우시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어차피 저랑 계속 이러한 문제를 풀 거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기타 비용 가산 두 번째 부도엄과 수표입니다. 근데 부도엄과 수표는 여러분들 저랑 배운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부도엄과 수표는 옛날에 저랑 어음 쪽 배울 때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됐어요? 제가 그거 파일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옛날에 요거 어음 배웠을 때, 옛날에 이거 어음 배우셨을 때, 이쪽 어음 부도라는 거를 저랑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죠. 한번 보셨을 때 어음거래라는 건 여러분들 제가 누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어음거래는 은행이 이렇게 돈을 대신
받아서 A 회사한테 지급해 주는 거를 어음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대신 받아준다는 거를 어려운 말로 추심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위에 써놨을 텐데 어음거래, 그렇죠? 추심. 대신 받아준다라는 의미를 추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됐죠? 그럼 봤을 때 항상 이 은행은 이 비라리 회사한테 돈을 언제 받아야 되냐면 이렇게 만기일자까지 돈을 수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한 날짜예요, 그냥. 그래서 약속한 날짜인 6월 30일까지 돈을 받아서 A 매출자인 A 회사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근데 만약에 B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부도가 나면은 여러분들 6월 30일까지 돈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부도가 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회사 재정 상태가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약속 일자까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 부도라는 건 여러분들 망한 게 아니라고요. 망한 게 아니라 현재 재정 상태가 힘들다라는 느낌입니다. 지금 힘드니까 돈 못 줘라는 게 부도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파산 이런 거 아시죠? 파산이랑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파산은 진짜 망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도라는 건 현재 재정 상태가 힘들다 이런 의미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6월 30일까지 B가 부도가 나서 돈을 은행한테 지급하지 못했대요. 은행은 A 회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B가 만기일자까지 돈을 못 넣었어. 부도 났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A 회사는 만기일자까지 돈을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변의 받으러움을 없애게 돼요. 됐나요? 됐어요? 항상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채권이라는 게 받을 돈이라고 했죠. 이 받을 돈을 받던 못 받게 됐던 무조건 대변으로 없애시라고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만기일자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대변의 받으러움이라는 채권을 없앴지만 요 1,000원의 돈을 영원히 안 받으실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얘가 뭐 재정 상태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조금 괜찮아지면은 그때라도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돈을 무조건 받겠다. 현재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받지만 나중에는 추후에 이 돈을 반드시 회수하겠다라는 개정 과목이 부도 언가 수표라는 채권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요때 설명드렸던 부도언가 수표가 지금 나온 거예요. 부도언가 수표. 되셨나요? 요거 여러분들 무조건 1년 안에 받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재정 상태가 언제 괜찮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년 이후에 받을 거다라고 해서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는 겁니다. 되나요? 근데 이 부도원가 수표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분계를 하는 거는 그렇게 빈도가 엄청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요런 개정 과목도 있지. 요렇게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항상 중요한 개정 과목들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요렇게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는 개정 과목은 요렇게 2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네, 무형자산 파트 보도록 하죠.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무가 없을 무예요. 어제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형자산은 정의가 있을 유라고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비교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정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갖고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형자산 때 배웠던 개정 과목들, 뭐 건물,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 모두 다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갖고 있는 형태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되나요?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이랑 약간 의미는 비슷하지만 형태가 있냐 없냐가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형자산 파트는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뭐 형태가 없는 거 뭐 귀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직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백종원 대표가 갖고 있는 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뭐 백스비어, 백다방 다 어느 회사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백종원 대표 그 더본코리안가 거기에 대한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백종원 대표에 관한 무형자산이라는 겁니다. 백스비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가게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 프랜차이즈라는 형태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형자산은. 자, 첫 번째, 식별 가능이 돼야 되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죠? 형태가 없지만 그 자산, 그 프랜차이즈라는 게 내 거다. 내 거다라는 식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첫 번째 무형자산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조건이라고 써놓을게요. 조건, 식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제 가능성. 통제 가능성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를 차릴 건데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똑같이 할 거다. 이름도 뭐 백다방 비슷하게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백종원 대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야, 너 왜 내 프랜차이즈를 너가 침범하니? 라고 얘기를 하겠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작권이라고 아시죠? 저작권. 그렇죠? 막 여러분들이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뭐 노래가 뭐 유명한 노래가 나왔는데 나중에 막 5년 뒤에 막 비슷하게 노래를 내 가지고 막 저작권 침해 걸렸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내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제3자가 침범할 수 없는 통제가 가능해야 내 무형자산이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이 통제 가능성은 유형자산도 똑같아요. 내 자동차인데 남이 와가지고 내 자동차 끌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통제가 가능해야 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미래 경제적 교육. 이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 경제적 교육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딸려와요. 여러분들, 자산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학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학원에서 여러분들 컴퓨터나 책상 이런 것들을 왜 살까요? 돈 손해보려고 살까요? 아니죠. 당연히 미래에 나중에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자산들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유형자산도 똑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는 거고요. 이 무형자산도 당연히 저작권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저작권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도 똑같이 이런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는 사장님이 그 여성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 캐릭터 그렇죠 막 에어팟 케이스에 캐릭터 있고 뭐 텀블러에 캐릭터 있고 이런 것도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제 아시는 사장님이 그 캐릭터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런 텀블러나 에어팟 케이스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그거를 돈을 손해보려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미래의 경제 효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 캐릭터는 아무도 못 쓰게, 나 말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특허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캐릭터에 대한 특허권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보고 그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다라고 식별도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의 조건 이 세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이론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 문제에서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한 조건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식별 가능성, 2번 통제 가능성, 3번 미래 경제적 효익, 4번 뭐 이상한 거 집어넣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대표적으로 거의 다 이론 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분계 실기 문제랑 관련 있는 것들은 제가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다 체크해 드릴 거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이 무형자산 조건 세 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의 종류를 볼 겁니다. 도대체 무형자산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 개정 과목을 하나씩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분계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쭉 해보죠. 무형자산의 종류 첫 번째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첫 번째는 영업권. 영업권이라는 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꿔보면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근데 권리금이라는 단어도 생소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일상생활에는 쓰지 않는 단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송도 쪽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카페를 하나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카페 차리는 게 좀 옛날부터 좀 꿈이어가지고 카페를 제가 좀 싸게 인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페를 인수하려고 딱 가려고 하는 날짜가 다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번 봐야 되니까. 근데 그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제가 그날 못 갔어요. 그래서 인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카페를 갔다라고 칠게요. 그 카페를 갔는데 보세요. 그냥 그 카페도 여러분들 당연히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카페의 자산이 1억이에요. 자산이 1억. 그 카페의 자산 1억. 뭐 커피 머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인 겁니다. 됐어요? 이 카페도 부채가 있을 겁니다. 부채가 5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맞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말씀을 드릴 때 등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등식을 말씀드렸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는 등식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회계란이라는 제가 기초 내용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자산이 1억이고 부채 플러스 자본 항목이 자산이 되려면 자본은 얼마가 돼야 돼요? 5천만 원이 돼야죠. 맞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자산이 1억이고 부채라는 건 빚이잖아요, 빚. 그렇죠? 자산이 1억이고 이 카페는 빚을 5천 갚아야 돼요. 그러면 순수하게 그 카페의 금액은 5천만 원짜리인 겁니다. 맞아요? 1억 갖고 있고 5천 갚으면 5천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갔어요. 카페를. 그러면 이에서 재무상태표 보니까 사장님 이거 카페 5천만 원짜리네요. 제가 사장님한테 5천만 원 줄게요. 카페 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응 알겠습니다 하고 줄까요? 절대 안 주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아무리 자본이 5천만 원이라고 한들 이 카페의 운영 노하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의 운영 노하우가 뭐예요?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거기 운영 노하우는 좀 비싼 동네에만 차려놔요. 스타벅스를. 구석진 곳에 차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가끔 얘기하잖아요. 스타벅스, 우리 집 밑에 스타벅스 있다면 와 부자 동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가 그게 운영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뭔가 좀 가치를 높이는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수하려고 했던 요 카페도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고요. 이 카페만의 레시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갖고 온다는 거를 인수라고 하고요. 그 금액, 그 갖고 오는 것들을 다 합쳐서 금액으로 환산해 보는 걸 권리금 또는 영업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 카페 사장님이 저한테 5천만 원만 받고 팔까요? 전혀 아니겠죠. 플러스 알파로 붙을 겁니다.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리금 뭐냐? 뭐 노하우나 방금 얘기했던 레시피나 그런 것들을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알파가 얼마 붙었냐면 5천만 원 붙었다라고 칠게요. 이 카페를 얼마 줘야 돼요? 그러면 지급하는 게 1억 주고 지급해야 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나는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5천만 원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더 줬으니까 5천만 원만큼. 이해되셨나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상관없다고요. 저희 시험 분계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영업권을 얼마에 취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영업권이 무형자산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라고요. 아무리 몰라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의 개정 과목은 끝나는 단어가 권이에요, 권. 뭔가 무형자산 이런 의미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영어권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뭐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인식할 수 없다. 요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인식할 수 없다. 뭐 이 문장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카페를 제가 인수한다라고 했잖아요. 돈을 주고요. 그죠? 그렇죠? 돈을 주고 인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카페의 자산 내에 보니까 자산 항목에 영어권이 1억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카페는 자기가 만든 노하우나 레시피 같은 것들을 그냥 지가 판단해가지고 야 이거는 다 1억이야 라고 지가 1억이라고 산출한 다음에 그냥 자산으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영업권 1억을 지가 혼자 잡으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던 영업 노하우 같은 것들을 내가 자산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기업들이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무조건 1조야 이렇게 정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고 했지만 요거는 그냥 지가 지네 회사의 노하우를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건 뭐라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5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준 이 금액이 영업권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유튜브 계정을 사겠대요. 유튜브 계정을. 근데 제가 만약에 나 혼자 스스로 내 유튜브 계정은 1억짜리야. 이런다라고 해서 유튜브 계정이 내 1억의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혼자 정한 거잖아요. 맞아요. 내 계정을 내가 금액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 계정을 금액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 제 유튜브 계정을 사야 된다고요. 실제로 받은 그 돈이 영업권이 된다고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영업권은 무형자산이구나. 그리고 이론 대비로 내부적으로 내가 만든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우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특허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표권. 상표권은 뭐예요? 상표. 이름 자체가 상표잖아요. 상표. 뭐예요? 바나나킥. 과자 아시죠? 그치? 제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바나나킥. 보시면 이게 바나나킥 과자의 상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과자 회사가 이거 농심 거잖아요. 그죠? 이 농심 회사인 이 회사가 이 바나나킥이라는 이 상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어떤 과자 회사가 이 상표를 똑같이 베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농심이라는 회사 이 바나나킥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다고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네 번째 또 뭐가 있냐? 뭐 내가 종종 그냥 한번 읊어드리는 겁니다. 디자인권. 디자인도 베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또 뭐가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몇 개만 더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6번) 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렇죠?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만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가 이론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개발비.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발비. 그래서 개발비가 우선 잘 나오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뭘까요? 첫 번째가 비라고 끝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용인 줄 알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비용이 비라고 끝나잖아요. 접대비, 복리, 후생비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 무형자산 속해 있는 이 개발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요거는 이론 또는 실기에서 다 잘 나오는 내용이 개발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보죠. 이 개발비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관심이 있는 코로나 백신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코로나 백신. 됐죠?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럼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을 막 뭐 화이자 만들었다, 뭐 어떤 거 만들었다 얘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렇죠? 엄청 얘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죠? 그 얘기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백신을 막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발비라는 건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백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 코로나 백신이 연구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가 끝나면 개발을 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연구를 먼저 시작을 한 뒤에 뭔가 연구가 끝나야지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연구를 할 때든 개발을 할 때든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벌까요? 당연히 연구할 때든 개발할 때든 우선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선 연구원들 인건비라도 나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연구 단계든 개발 단계든 이렇게 돈을 쓴다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연구 단계는 이런 것들이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여러 대체안을 탐색한다. 그렇죠? 이제 연구 시작할 거니까 새로운 연구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 단계는요. 실제로 제작하거나 이제 그 실제로 그 물건의 제품에 대해서 시험하겠죠. 시험 가동이라고 할게요. 시험 가동.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때 무슨 단계랑 무슨 단계로 나눠진다고요? 연구 단계, 연구할 때랑 개발할 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1, 연구 단계, 2번 개발 단계. 됐어요? 됐죠? 그리고 연구 단계 때, 개발 단계 때 다 뭐 한다고? 돈을 쓴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 연구 단계에서 돈을 쓸 때랑 개발 단계에서 돈을 쓸 때 뭔가 인식하는 게 달라요.
모든 회사들은 정한 겁니다.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에서 돈을 쓸 때 그냥 똑같이 처리하자라고 했으면 굳이 이런 단계를 나누지 않았겠죠. 뭔가 처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연구할 때랑 개발할 때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누는 겁니다. 되나요? 그래서 연구할 때 돈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단기 비용인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자가 규칙이에요. 무슨 단계요? 연구 단계요. 됐어요? 내가 뭔가 만들 건데, 뭔가 만들고 개발할 건데, 그 개발하기 전에 뭔가 내가 연구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대체안들을 찾으면서 돈을 쓰는 것들은 모두 다 그냥 비용으로 잡자. 그 비용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연구비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실제로 개발까지 끝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실패하는 케이스가 있다고요. 개발이 끝나더라도.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 개발 끝난 거 많죠. 근데 왜 안 뿌려요? 부작용 때문에 안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이 끝났지만 부작용이 있는 건 실패하는 거고 부작용이 없으면 성공하는 거겠죠.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 개발할 때 돈을 쓰겠죠. 뭐 제작하거나 시험 가동할 때 돈을 쓸 겁니다. 이 돈을 쓰는 것들을 이 돈 쓴 게 만약에 1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 1억을 만약에 실제로 성공했을 때 진짜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게 되면은 경상연구개발비라는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여러분들 뭐 연구비, 경상 연구개발비 막 요런 개정 과목들 어렵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을 막 주구장창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냥 이 개발하는 거 뭐 코로나 백신 개발할 때는 이렇게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 두 단계로 나누고 이 두 단계에서 당연히 만들고 제작하기 위해서 돈을 쓸 건데 이 연구 단계에서 쓰는 돈들은 그냥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잡고 이 개발 단계에서 성공했을 때는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개발 단계에서 돈 쓴 게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냥 단기 비용인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걸로 처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론상 요렇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연구할 때 바빠 죽겠는데 연구 단계에서 쓴 건지 개발 단계에서 쓴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야,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연구 끝났다. 이제부터 개발 단계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돈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에서 돈을 쓴 건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다 그냥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기업들의 규칙인 겁니다. 됐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론 문제의 거의 정답이 얘예요. 이론 문제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개발 단계로 보자. 이렇게 나와요. 틀린 얘기잖아요. 무슨 단계로 보자고요? 연구 단계로 보자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인 겁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얘기들이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잠깐 107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107. 107페이지 여러분들 밑에 예제 잠깐 보실까요? 예제. 밑에 예제입니다. 107페이지 예제. 보니까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무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 항목이래요. 밑에 여러분들 파란 색깔 네모칸에 네 가지의 돈들이 보여요. 이게 뭐라고요? 뭔가 무형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쓴 돈들이라고요. 관련 자료 구입비, 행정수수료, 인건비, 기타 경비. 이렇게 돈을 많이 썼대요. 됐어요. 근데 보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이 항목들에 대하여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답니다. 요거요. 그렇죠?
제가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자라고 했어요? 연구 단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단기 비용인 연구비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쪽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요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요? 모두 다 요거였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그냥 빵원인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론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개발비라는 내용이.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이 개발비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이 표만이라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무형자산은. 조금은 더 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구나 라고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들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게 1억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형자산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뭐였냐면 돈을 쓰면 언젠가는 뭘로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현재는 자산으로 인식하더라도 돈을 쓴 거면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보세요. 개발 단계에서 돈을 썼는데 이 개발이 실제로 성공이 끝났으면은 그 1억을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지만 결국 1억은 돈을 쓴 거라고요? 번 거라고요? 1억은 돈을 쓴 거라고요. 왜 1억도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 맞나요? 유형자산이랑 같은 맥락이잖아요. 유형자산도 건물을 10억에 구입했지만 이 건물을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감가상각비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도 제가 유형자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했죠. 요거도 똑같이 상각이라고 합니다. 상각 보여드릴게요. 상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취지가 뭐라고요? 돈을 쓴 건 언젠가는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표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특징들입니다. 됐죠? 이제 하나씩 뜯어볼까요? 뜯어보죠. 유형자산에 여러분들 상각방법이 뭐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계산을 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무형자산도 똑같습니다.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을 써요.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정해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은 꼭 외워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두 가지의 자산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당연히 중요하겠죠. 되셨나요? 됐죠? 그 다음에 보죠. 유형자산 여러분들 제가 막 잔존가치 계속 뺐죠. 맞아요. 막 계속 정해법 공식 위에서부터 제가 보여드리면 정해법 공식 어디다 썼어요? 요즘 막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를 나눈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반적인 저희 회계 1급에서는 잔존가치가 있다라고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냥 없다라고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없다라고 많이 나온다라고 했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다라고 한다고요. 유형자산은 원래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무형자산은 그냥 잔존가치가 없다가 특징이에요. 그럼 조금 더 계산이 편해지겠죠. 왜요? 그냥 그 자산 금액에다가 내용 연수를 나누기만 하면 끝이라고요. 구하는 공식이. 조금 더 편해진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이 좋아져서 오르는 거 말고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것들. 자동차 막 10년 탔는데 막 가격이 막 2배 뛰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경감에 따라 가치가 떨어진다. 요 의미를 감가라고 한 겁니다. 감가.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무형자산은요? 요거 코로나 백신 한번 해보죠. 이거 개발비 만들었습니다. 이거 시간이 5년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죠, 여러분들.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여러분들 날지도 않잖아요.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감가라는 말을 안 써요. 됐나요?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이렇게 불렀잖아요. 감가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요. 감가라는 말이 붙는다고요? 안 붙는다고요? 안 붙는다고요. 그래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왜요? 감가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 유형자산의 특징이 또 뭐 있었어요? 내용연수라는 게 있었죠. 회사의 예상 사용기간. 됐어요? 내용연수라는 건 여러분들 유형자산 쪽에서는 한계가 없어요. 내가 내용연수 야 30년 잡을게. 알았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됐어요? 근데 뭐 이런 것들까지는 외울 필요 없죠. 왜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라고 알려줄 거라고요. 되나요? 근데 무형자산 쪽은 외워야 된다고요. 내용연수에 한계가 없는 게 아니라 20년은 넘을 수 없습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20년을 넘을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 이론 대비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론 문제가 외울 게 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외울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20년 못 넘는구나.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기억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특징. 감가상각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요거 제가 다 풀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다 풀어드렸죠? 정액법 공식 뭐였어요? 말로 한번 해보죠. 정액법 공식. 취득원가에서 뭘 빼요?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눈다. 이게 정액법 공식이었고요. 정률법 공식은 뭐였어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상각률이라는 걸 곱한다. 맞아요. 연수학계법 공식이 좀 지저분했죠? 뭐였어요? 연수학계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 합계분의 내용연수 역순을 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어차피 여러분 녹화본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유형대상 아마 바로 올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무형자산 특징. 특징 뭐예요? 첫 번째 잔존 가치가 없다. 두 번째 내용연수를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세 번째가 상각 방법 선택할 게 없으면 정액법으로만 생각하자. 상각 방법 선택할 게 없다라는 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미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등 다양한 상각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시험 때 무형자산을 상각해라라고 하고 상각 방법을 안 알려줘요.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실제 시험 때 무형자산 상각 문제가 나왔어요. 그 상각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출제 그 감독관한테 저 이거 상각 방법 안 나왔어요. 문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정말 창피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는 분이 진짜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시험 볼 때는 몰랐지만 진짜 있을 겁니다.
감독관 들어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런 거. 아시겠죠? 출제위원이 아닌데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뭐 문제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감독관 분들한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 이상이 있으면 미리 감독관이 칠판에 써놓을 거예요. 이 문제 요렇게 수정하세요라고 써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이 왜 안 알려준다고요? 그냥 정해법으로 상각하자가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왜요? 찬종 가치도 없으니까요. 그냥 무형자산 금액의 내용연수를 나눠버리면 끝인 겁니다. 근데 무형자산을 상각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내용연수가 30년이래요. 그럴 일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규칙이 내용연수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규칙인데 시험 문제에서 30년 나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 뭐만 나온다고요? 정액법으로만 나올 거니까 정액법 공식은 꼭 기억하시라고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근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다가 특징이니까 취득원가에서 그냥 나용연수로 나눠버리자. 되셨죠? 됐죠? 그리고 이 삼각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유형자산 설명드릴 때 자동결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동결산이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탭에서 숫자,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분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제가 자동결산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자동결산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녹화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이랑 상각비라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형자산도 똑같이 자동계산이 돼요. 뭐 간단하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됐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똑같이.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셨어요. 여기서 1월부터 12월. 맞죠? 조금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있죠. 그렇죠? 여기에 감가상각비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유형자산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래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있을 겁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상각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금액을 쓰시면 똑같이 돼요. 이 프로그램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판관비 쪽에. 안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요? 지금 프로그램 회사인 세진전자는 무형자산을 안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없겠죠, 그냥. 아시겠죠? 네, 무형자산 상각하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금액을 적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요? 상각하는 문제가 좀 분기가 좀 다르잖아요. 네, 아까 제가 뭐는 설명드렸어요? 유형자산의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가라는 말이 있어서 감가상각비라고 쓰지만 무형자산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금액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라는 말을 안 쓴다라고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보셨을 때 이 대변이 문제인 거예요. 대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형자산은 아까도 풀어봤지만 뭐였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인식해서 이렇게 건물이라는 자산 밑에 이렇게 차감 계정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1,000만 원이 쏙 들어가서 건물 1억에다가 누계액 1,000만 원 뺀 9천만 원이 장부금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처분까지 한번 해보죠. 이거를 1억 받고 처분했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 제가 분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항상 건물의 취득원가가 1억이 대변으로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없어져요? 요거
반대편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까 유형자 처분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얼마 받았다고 했죠? 1억 받고 처분했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1억을 증가시켜 놓은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 보니까 처분 이익이에요? 처분 손실이에요? 처분 이익 맞나요? 왜요?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 장부 금액, 요 금액에는 팔아야지 이득 보는 것도 없고 손해 보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천만 원에는 팔아야 되는 건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1억이나 받고 팔았으니까 1,000만 원만큼은 이득 받겠죠. 맞아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0만 원 이렇게 인식이 된 거라고요. 되셨나요? 요거는 많이 연습해 주셔라. 그렇죠? 그럼 이제 무형자산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대변의 개정 과목이 조금 다르죠. 그렇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했지만 무형자산은 그냥 대변의 영업권 요렇게 무형자산을 감소시켜요. 그 의미가 뭐예요? 유형자산은 뭔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인 누계액을 인식하지만 무형자산은요. 그냥 1억짜리를 대변으로 없애서 그냥 9천만 원을 만들어버려요. 굳이 귀찮게 이런 누계액이라는 걸 안 쓰는 게 무형자산이라고요. 누계액 귀찮잖아요. 그냥 자산 자체를 감소시키면 되지. 됐어요?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간접 차감법이라 부르고요.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차감법이라 불러요. 무슨 말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적으로 건물이라는 자산 금액을 빼는 항목이다. 그리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형자산이라는 영업권을 대변으로 직접 감소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어렵잖아요. 간접차감법, 직접차감법 이런 단어들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분계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되나요? 요거도 한번 팔아볼까요? 요거도 똑같이 1억 받고 처분했다라고 하겠습니다. 1억 받고. 그러면 현금 1억 받죠? 현금 1억 증가되고. 대변으로 무형자산도 팔았으니까 무형자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변으로 영업권을 9천만 원 없앤다고요. 왜요? 원래 처음에 1억이었는데 대변으로 상각할 때 1,000만 원을 없앴으니까 그냥 9천만 원 바뀌었다고요. 유형자산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1억만큼 상각할 때 대변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에 1,000만 원만큼 그래서 1억에서 1,000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9천만 원. 9천만 원이니까 그냥 대변에 9천만 원 없앤 겁니다. 결국에 9천만 원짜리를 1억 받고 팔았으니까 무형자산 처분이익도 1,000만 원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직접차감법, 간접차감법 이런 의미를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화살표를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9천 그리고 그냥 1억 받고 파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특징 딱 이 표만 기억하세요. 다른 것들 다 까먹더라도. 아시겠죠? 제가 엄청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렵더라도 딱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야 시험을 무난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이제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대충 배웠어. 그럼 이제 무형자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보세요. 무형자산과 관련된 예제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죠. 하나씩. 제가 정답은 지우겠습니다. 같이 쓸 거니까. 됐죠? 1번부터 볼게요. 1번. 한국 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이 있대요.
한국대학교한테 뭔가 뭐 개발한다고 개발시켜달라고 했나 봐요. 그죠? 근데 연구 용역비가 1,000만 원이래요. 개발하기 위해서. 최소 연구원도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증가돼요, 감소돼요? 당연히 감소되죠.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얼마요? 1,000만 원이요. 맞나요? 그렇죠? 차변에 뭔가 또 1,000만 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1,000만 원만 나왔으니까 막 2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신제품 개발한다고? 신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원들한테 1,000만 원 줬다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형자산이니까 개밥인 거예요. 되나요? 개발에 따른이라고 언급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만약에 요거를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하면 차변에 뭐 연구비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무형자산과 관련된 문제 중에 이런 분계가 어려운 겁니다. 왜요? 무형자산이 딱 뭐라고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된 문제는 요게 좀 흡사해요. 보시면 대변으로 우선 특허권을 500만 원에 구입했고요.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을 했대요. 보통예금이 증가돼요? 감소돼요? 뭐 감소되겠죠 당연히. 그죠? 대변에 자산 감소 얼마예요? 500만 원. 맞나요? 그러면 차변에도 뭔가 500만 원이 써질 거 아니에요? 5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뭐 사왔다고요 지금? 특허권 구입했다면서요.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그냥 특허권인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일반적인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고요. 무형자산 자체를 그냥 알려준다고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할 만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뭘 사왔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150만 원에 현금 구입했대요. 현금 들어와요? 나가요? 또 나가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얼마요? 150만 원이요. 맞아요. 그렇죠? 뭐 사왔다고요 지금? 컴퓨터 사왔나요? 아니죠.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얼마요? 150. 됐어요? 여러분들 무형자산 개정 과목 중에서 잘 나오는 게 특허권. 개발비는 뭐 잘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특허권, 개발비, 영업권. 딱 요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해요. 더 줄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외울 거. 영업권, 특허권, 개발비 이 세 개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요. 다른 것도 외우기 싫으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됐어요? 요거는 그냥 기출 실제로 나왔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출판사가 만든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보유 중인 특허권 장부가액 얼마래요? 1,500만 원. 장부가액이라는 건 얘를 의미한다고요. 장부에 써있는 금액. 됐어요? 장부에 써있는 금액을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부가액 1,500만 원을 얼마에 팔았다고요? 2천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결국에 뭔 말이에요? 1,500만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는 거니까 이득 봐요, 손해 봐요? 500만 원만큼 이득 보겠죠. 1,500만 원을 2천만 원에 팔았는데. 맞아요. 특허권 생겨요, 없어져요?
없어지겠죠. 1,500만 원. 항상 장부에 써 있는 금액은 그대로 없어진다고요. 됐어요? 없어지겠죠? 그리고 돈 받을 겁니다. 뭘로 입금됐대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요? 2천만 원에 팔았으니까 2천만 원이 입금됐겠죠. 됐어요? 이거 보통 예금이 증가되죠? 보통 예금 자산 증가 얼마예요? 2천만 원. 됐어요? 500만 원만큼 이득 본다고요? 손해 본다고요? 이득 본다라고 했으니까 수익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대변의 수익자리니까 대변의 무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요? 500 수익.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대표적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랑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시면 무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처리 다 풀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5번 문제 보죠. 저희가 그러면 취득하는 것도 해봤고 처분하는 것도 해봤고 뭐 안 했어요, 지금? 상각 안 했네요, 상각. 맞아요, 지금 상각 안 했죠, 여러분들. 그죠? 상각하는 걸 한번 해보죠. 생각하는 거. 봤을 때 회사는 기말 현재 결산 항목 반영 전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미상각 잔액이 480만 원이 있다. 뭐 문장 가치가 더럽게 어렵죠, 그죠?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는 기말 현재 결산 항목 반영 전이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결산,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문제가 결산 문제라고 했잖아요. 결산 문제를 풀기 전 이런 뜻이에요. 반영 전이라는 뜻은. 됐어요? 지금 풀 거니까 결산 문제를. 됐죠? 결산 문제를 풀기 전에 재무상태표 미상각 잔액. 미상각 잔액이라는 거는 상각을 했다는 금액이에요? 아직 안 했다는 금액이에요? 아직 안 했다는 금액이죠. 미니까. 480만 원이 있대요. 480만 원은 뭔가 요거 가지고 상각을 하겠죠? 그렇죠? 개발비는 전기. 전기라는 건 작년이라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설정됐다는 게 작년 초에 개발비라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전기 초부터 사용하였고 모든 무형자산은 사용은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생각한다. 그냥 내용 연수가 5년이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제가. 보죠. 지금이 2020년도라고 하세요. 현재 2020년도. 현재입니다. 요때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요렇게 미상각 잔액이 개발비가 480만 원이 있다고요. 됐어요? 480만 원이 미상각 잔액이 요게 480만 원. 요 얘기인 겁니다. 됐죠? 480만 원. 그리고 개발비는 전기 초에 설정되어 전기 초부터 사용하였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은 19년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기니까. 맞아요. 됐어요? 19년도 요건 작년이죠? 그러면 2020년도가 지금 문제라고 치면 이 480만 원을 몇 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4년 동안 생각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왜요? 작년 거는 이미 상각했으니까요. 상각하고 넘어온 금액이 480이었을 거 아니에요. 됐어요? 정액법 지금 여러분들 무슨 상각 방법으로 해라란 말 있어요? 없잖아요. 무형자산은 상각 방법 왜 안 써있지 이러지 말고 안 써있으면 그냥 무조건 정액법이라고요. 됐나요? 정액법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를 나눈다. 잔존가치는 없다가 무형자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요? 2020년도 올해 미상각 잔액을 알려줬지 얼마에 샀다라고는 아직 안 알려줬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미상가 잔액 480만 원에다가 잔액 480만 원에다가 이제 몇 년 동안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5년이었지만 작년에 생각했죠. 그러면 올해부터 하나, 둘, 셋, 넷.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나누기 4년 해서 120만 원의 상각비 금액을 구하면 끝인 거예요. 그냥. 되셨나요? 그래야지 480만 원을 올해 120 생각하면 360 남죠? 이 360이 미삼각 잔액이라고요. 항상. 360에서 또 120 생각하면 240 남죠? 240에서 또 120 생각하면 120 남죠? 그리고 마무리 마지막에 120. 이렇게 생각하면 개발비는 이제 빵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왜 다 120이에요? 제가 정액법은 그냥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매년 상각비 금액이 동일하다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다고요, 매년. 됐어요? 그럼 보세요. 올해 미상가 잔액이 480만 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4년 동안 상각할 거니까 4년 해가지고 120을 구한 겁니다. 됐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요때도 다 120, 120, 120, 120 상각을 할 거니까 19년도에도 당연히 120 상각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480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개발비를 인식했던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600이었다는 얘기예요. 600에서 120을 생각해서 480이 미상각 잔액이었을 거니까.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형자산 치고 굉장히 어려운 상각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무형자산 문제가. 그리고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 상각비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분계로 무형자산 상각비 120, 그리고 대변에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감소시키는 120.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될 거고. 제가 한번 실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문제를 보여드리죠. 네, 86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결산 문제라고 했죠. 결산 문제.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세 개를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넣어 놓을게요. 됐죠? 됐죠?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켜고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직접 수동을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이에요?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맞아요? 그렇죠? 비품은요? 얘도 유형자산. 둘 다 유. 맞아요. 근데 개발비는요? 무형자산. 그래서 이렇게 파악은 들었죠? 그럼 이제 분개해보죠. 첫 번째. 기계장치부터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얼마래요? 200만 원이래요. 뭐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또 다이렉트로 알려줬네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200 대변에 감가상각 무계액 200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해 보죠. 감가상각비 얼마래요? 45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무계액 45만 원. 이거였잖아요. 항상 분계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계장치는 어디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래요? 생산부서.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 몇 번째예요?
감가상각비는 500번째라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비품은 어디서 사용한대요? 영업부서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영업부서에 사용하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니까 800번째라고요. 됐어요? 됐죠? 500번째, 800번째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개발비. 개발비는 감가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어요? 안 쓴다라고 했어요? 감가라는 말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무형자산 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는 여러분들 무형자산 자체가 공장인가요? 공장이랑 전혀 관련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800번째밖에 없어요. 됐어요? 얼마래요? 30만 원. 대변에 무형자산은 대변에 뭐 한다고 했어요? 그냥 무형자산을 직접 감소시킨다. 대변에 개발비. 하는 자산 감소 얼마요? 30만 원. 이렇게 직접 분계 쓰는 게 무슨 결산이요? 수동결산. 수동결산. 됐어요. 하지만 제가 이거 자동결산이라고 풀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동결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1월부터 12월 500번대인 거 얘였죠. 기계장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500번대였죠. 500번대인 것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이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밑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여기다가 쓰는 게 다 500번대예요. 됐어요? 재료값이면 사람한테 주는 거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냐 이렇게. 감가상각비는 재료값인가요? 아니죠.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경비 밑에 이렇게 감가상각비 여기다 쓰세요라고 있을 거라고요. 500번대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기계장치 얼마예요? 200. 여기다가 기계장치 200. 됐어요? 200만 원을 쓰면 요 분계를 자동해서 프로그램이 해주는 겁니다. 됐죠? 나 비품과 개발비는 800번대였죠? 어디로 가요? 밑으로 좀 내려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 가시면 요렇게 감가상각비는 여기다 쓰시고요. 무형자산은 여기다 쓰세요라고 떠 있다고요. 됐어요? 그럼 감가상각비 뭐였어요? 비품 45만 원. 비품 45만 원. 맞아요. 그다음에 무형자산 개발비였죠. 얼마였어요?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쓰면 알아서 분계 다 해준 거라고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자동결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랑 이렇게 계속 쓰는 것만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유형자산 마무리 지었고요. 처분하는 얘기 지었고 무형자산과 기타 비용자산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세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수업 때는 이제 유동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